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14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음, 이번 이제 14주차 끝나고요. 15주차는 실강도 하고 바로 이제 기말고사가 갑니다. 기말고사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 공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상황을 또 비교했고요. 올해처럼 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강의 교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진행할게요. 이 시간에는 총기 발사 잔사라고 해서 총을 쏘고 나서 남은 화약이라든지 흔적, 그거를 확인하는 건데, 실탄을 구성하는 화약은 탄환의 추진력, 물리적 추진력을 얻은 무연화약과 점화제인 뇌관화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연화약은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즈가 주성분이며 이러한 뇌관화약은 트리시네이트, 어, 테라세니, 바리움, 니트라테, 니트라테, 엔티모니, 서파이드, 알루미늄, 파워 등 금속을 함유하는 성분이 사용되는데, 즉, 이 뇌관화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성분까지는 뭐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총기는 이렇게 이제 총알이 이렇게 있으면 총탄이죠. 그러면 총탄에 이게 화약이 들어가죠, 화약.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한 총알. 그래서 막 이렇게 어, 이 끝부분을 치면 이 화약이 폭발하면서 어, 이 총알이 나가게 되죠, 그죠? 이런 이 뇌관이라죠, 뇌관. 여기를 때리는 뇌관, 연결하는, 때리면서 터지면서 총알이 나가는데, 이런 뇌관 화약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기를 발사하면 총구로는 탄환과 함께 미연소, 아직 연소가 안 된 무연 화약 입자, 이런 입자도 나오겠지, 입자. 막 나가, 우리가 이제 총을 쏘다 보면 총알이 나가고 탄피가 나오잖아요. 탄피가 떨어질 때 이 화약 냄새 확 나잖아요. 근데 탄피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화약 가루도 떨어지고 또 총구 입구에서는 시커먼 매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연소된 잔유물이 분출되죠, 그죠? 또 탄피가 총의 탄피는 오른쪽 빠지잖아요. 탄피 배출과 함께 내관 화약이 연소되고 남은 성분이 납, 바륨, 안티몬 등 금속 성분이 나옵니다. 이를 총칭하여 뇌관 화약 잔사물이라 하는데 발사자를 식별하거나 총기 발사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증거물들을 정확하게 사진도 찍고 또 그 성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된다는 것은 손이 발사된 총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 손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경로로 오염될 수 있으며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외부와 노출되는 환경에서 바람이 분다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에는 모두 날아가 버려 음성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뇌관 화약 잔사물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간단합니다. 상업화된 키트, 키트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유전자를 키트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봉이 있거든요. 봉이 있으면 이렇게 면봉이 있죠, 그죠? 이 면봉으로 유전자를 할 때는 입 안쪽에 이렇게 문질러서 유전자를 채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봉이 달린 키트를 가지고 손등, 손바닥 이런 데 문지르면 어, 화약류가 나오겠죠. 자, 키트가 없다면 양쪽 손등과 손바닥을 각각 따로 물기가 있는 면봉으로 닦아내어 밀봉해서 검사실로 보내면 됩니다. 밀봉할 때는 비닐로 봉하면 여름에 부패하죠. 그래서 종이봉투에 넣거나 건조해서 말린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만일 현장에서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봉지로 싸서 손을 싸서 추후 깨끗하고 밝은 곳으로 시체를 옮겨 나중에 시행하여도 됩니다.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를 따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발사 거리를 추정하는데요. 권총우 경우에는 총구에서 분출된 무연 화약의 미연소 잔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총구로부터 50cm 정도. 총구로부터 50cm면 한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소총의 경우는 약 1m이므로 피사체에서 확인되는 무역 화약의 잔사 부착도로서 발사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총기 발사 시 총구로 분출되는 화염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0cm이며 총구로서 분출될 때 멀리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화염. 이 화염에 의해서 화상이나 열변형 흔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는 10cm 내외이므로 이로써 발사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탄환이 발사되면 탄환 외에도 총구 밖으로 섬관, 뜨거운 가스, 매연, 미연소된 화약 입자도 함께 나옵니다. 이들 각 성분은 일정한 거리를 날아갑니다. 총기의 종류와 화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권총의 경우는 대략 비슷합니다. 총구는 고온으로부터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 발사 거리에 따라 총창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차기 상태, 그 다음에 유리 등 중간 피사체의 유무입니다. 탄환이 단단한 중간 피사체에 맞아 찌그러지면서 사입구, 총알이 나와서 들어가는 입구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으며 탄환이 부서지면 다수의 사입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옷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매는 매연이죠, 매연이나 화약 입자가 옷에 묻고 걸려져 사입구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옷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접사가 나오는데 접사란 거는 우리 그 피부에 접해서 쏘는 총을 접사라고 하죠. 총구를 피부에 밀착시켜 발사된 경우를 말합니다. 접사는 총기에서 발사되는 가스가 총알과 함께 사입구, 이 접촉에서 들어가면 사입구,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빌려 분출되고 이 힘에 의해 피부나 의복이 파열되기 때문에 상처 구멍이 불규칙한 형태, 분화구 모양으로 보이고 총알이 직경부에 커집니다. 또한 신체의 피격 부위와 사입구 내까지 매흔, 금속 입자, 화약 잔사 분말이 묻어 있습니다. 접사의 경우는 총구 모양이 피부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을음이나 화약 입자가 묻어 사입구 주변이 검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접사란
피부에 총을 밀착시키지 않고 약 0.5에서 1cm 내에 발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접사와는 달리 상처가 장렬히 파열되지 않고 총알에 의해 전형적인 상처 구멍을 보입니다. 또한 사입구 주변의 피부나 의복이 검게 변하는 소륜, 즉 불타는 자국이 생기고 총구에서 분출되는 불꽃의 영향으로 사입구 주변에 있는 모발이나 섬유 등이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 구멍의 크기가 총알의 직경보다 일반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자, 근사를 볼까요? 가까운 데서 총알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근사. 권총은 약 30에서 45cm, 장총은 1에서 2m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된 것을 근사라 하죠. 총알 입구는 원형상을 이루고 주위에는 표피 박탈륜, 오염륜, 화약 입자, 발사 잔사 분말, 화약 연기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을음의 부착 상태는 거리가 멀수록 직경이 커지고 밀집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 추정에 도움이 됩니다. 중간 거리사는 사입구 주위에 미연소된 화약 잔사가 마치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듯 화약 감입이 침착되면서 피부의 점상으로 표피 박탈이 일어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사와의 차이점은 화약 잔사의 침착 범위가 조밀하지 않고 넓다는 뜻입니다. 화약의 종류나 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권총 경우에 화약 잔사는 대개 60cm 정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원사란 멀리서 쏘는 거죠. 45cm 이상의 거리에 발사된 걸 말합니다. 근접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사와 달리 폭발에 의한 열, 실탄 발사의 연기의 부착 현상을 발견할 수 없으며 탄환 자체의 변화, 상처 구멍에 의한 상처 가장자리, 녹이나 기름과 같은 오물륜, 박탈륜만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완전 연소, 미연소된 화약 입자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현미경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하면 미연소된 화약 입자의 색상과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용한 화약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때는 맹관 총창입니다. 맹관. 이 맹, 막혔다라는 뜻이죠. 막혔다. 즉, 총알이 몸에 남아있다. 이걸 맹관 총창이랍니다. 중요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야 하며 만질 때는 절대 핀셋으로 잡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별표. 탄환 에피에 핀셋으로 엉뚱한 자국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잡아야 하며 운반 및 수송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일 탄환이 몸속을 뚫고 나와 벽에 부딪히고 납작하게 찌그러져 강선흔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다면 탄환을 수거하였더라도 검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탄환이나 탄피를 수거하여 어느 총에서 발사되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발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총으로 동일한 실탄을 넣고 시험 발사를 합니다. 만일 비교 검사할 대상이 탄피라면 지정된 곳에서 시험 발사를 하여 탄피만 수거하면 되고 대상이 탄환이라면 원형 그대로 수거하여 하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철제 통속이나 물이나 솜을 채워 넣고 시험 발사하여 탄환을 수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쌍안 현미경으로 현장에서 수거된 것과 시험 발사하여 수거된 걸 놓고 동시에 관찰하면서 그 형태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국가원이나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흔. 자, 강선흔이라는 건 뭐냐면
강선이 총에 처음 쓰인 거는 15세기에서 16세기입니다. 강선이란 거는 총알이 얼마나 강하게 나가느냐. 그러면 총알이 얼마나 강하게 나가게 하려면 그 우리가 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총열이 있죠, 총열. 이 총열이 보면 여기가 선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 총열에 홈이 이렇게 총열이 있다면 총열에 홈이 이렇게 막 3개, 4개, 6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총알이 날아갈 때, 탄환이 날아갈 때 홈이 있기 때문에 이 총알이 이 홈이 마치 회전을 하죠, 회전. 회전을 강하게 해서 상대방이 맞았을 때 죽게 만들려고 이 총열의 안에 선을 만들어 옵니다. 강선. 회전을 많이, 회전을 넣습니다. 그걸 강선이랍니다. 당시 사용되는 추진제는 흑색 화약이 있으며 납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광의 오염 문제가 큰 대두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광에 강선을 가공하여 탄환의 회전에 의해 총광의 오염을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 총광의 오염 해결은 물론 탄도를 크게 향상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속 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정밀한 강선 가공이 어려워 실용화되지 못하였다가 산업혁명 이후 선반 기계와 금속 가공 기술의 발달로 강선을 가공하는 기술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탄환이 강선에 의해 회력을 얻기 위하여는 탄환의 주량이 총광의 기름보다 조금 커야 하며 실제로 탄환과 총광은 약 0.05mm 정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탄환의 측면에 강선이 생성됩니다. 이 강선에 있는 총열례로 탄환이 진입하면 나선형의 강선을 따라 스스로 탄축을 중심으로 막 회전을 합니다. 총구를 이탈한 후에도 관성작용에 의해 직진 및 회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탄환은 직진과 회전 운동의 합성에 의해 규칙적인 진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탄환의 머리가 탄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탄환의 종축이 탄도 주위에 원추형 궤적면을 구성하여 운동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탄환의 회전은 탄도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혈류상이란 단점이 발생합니다. 즉 탄환의 원추성 회전 운동의 결과로 탄환의 머리를 총광축의 연장선으로부터 탄환이 회전하는 방향과 동일한 측방으로 편입시키려는 새로운 운동 형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탄환의 양 측면이 받은 공기압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혈류의 크기는 탄환이 총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집니다. 강선의 형태는 보편으로 원형의 총광 내에 나선형의 홈을 파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간혹 총광 내부를 비틀린 다각형 모양으로 가공하여 강선을 개시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표 권총인 글록 모델이 육각형의 총광을 채택한 흉기입니다. 이 같은 강선은 모양에 따라 헥사고날, 폴리고날로 표시합니다. 강선의 표시는 몇 조 몇 선으로 표시합니다. 조는 몇 조라는 것은 강선이 몇 개냐, 선이 3개짜리냐 6개짜리냐. 강선이 많으면 더 회전이 빠르겠죠. 그 다음에 선은 회전 방향이 어디냐, 오른쪽으로 도냐 왼쪽으로 도냐. 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오른쪽으로 돌면 시계에 가는 방향이죠. 자, 오른쪽은 회전이 빠릅니다. 회전이 빠르고 강하죠. 자, 6개 정도의 선이 있다면 더 강하고 빠르겠죠. 즉 사람을 죽일 때 6조, 6개 선, 최대한의 6개 이 홈을 파버린 거예요. 6개 홈에 오른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군인들 총이 다 6조 우선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때,
해서 육조 우선. 자, 좌선은 왼쪽 반대 방향인데, 자, 경찰이나 군인들 총은 육조 우선입니다. 6, 6조란 건 아까 말한 대로 6개의 선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right hand이죠. 6개의 강선이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별표. 육조 우선 별표입니다. 강선의 회전 방향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우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콜트사의 권총은 부분 자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인, 경찰은 다 육조 우선입니다. 권총이나 소총류 강선은 4조 또는 6조를 채택하나 간혹 5조를 채택한 경우도 있으며 구경이 탄환이 클수록 탄두의 안정을 위해 많은 회전을 필요로 하므로 구경 11.7mm 이상의 총기는 8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강선의 수와 방향은 괴력과 별 관계가 없고 명중률과 사정거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강선이 총각 내를 한 바퀴 도는 거리를 피치라 합니다. 이 피치가 탄환 횟수로서 5.56mm M193탄을 사용하는 총의 라이프 피치는 보통 12인치며 이 탄이 12인치를 지나는 순간 한 바퀴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피치를 작게 하면 탄환 회전은 빨라지나 탄환과 총광이 받은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탄환은 총광 내의 강선을 따라 회전하면서 전진하게 되고 탄환의 측면에 강선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증거물로 오래된 탄피에 생성된 강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강선의 수와 회전 방향입니다. 회전 방향의 확인은 탄환의 진행 방향을 기점으로 강선의 꼬임이 시계 방향이면 우선, 시계 반대 방향이면 좌선입니다. 총기가 확보되면 탄환으로 사격하여 비교 실험을 사용할 탄피를 얻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강선을 얻기 위해서는 솜이나 물과 같은 강선의 생성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을 사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탄환을 발견하게 되면 탄환에 미세한 강선흔이 있습니다. 이 강선흔이 몇 개냐? 되게 핀셋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다 했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할 겁니다. 자, 강선에 그러면 비교 현미경으로 증거물과 시사 탄원의 동일한 위치에서 강선흔을 비교하여 강선의 폭, 기울기, 강선과 강선 사이의 마찰은 생성 형태가 유사한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유사한 비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가로, 세로 기계은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디 회사에서는 어디 강선을 몇 개 만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탄피를 보면 탄피가 어떤 형태로 배출되는지 그런 그 흔적, 배출 장치에 한 배출 흔적, 배출을 내는 갈퀴흔, 차계흔 등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흔적, 뭐 뭔가 갈피었던 흔적, 그 다음에 개방됐다가 툭 치는 흔적, 여러 가지 흔적이 있게 다르겠죠. 배출되는 생성 유무, 위치, 분석, 이걸로 총기의 종류를 또 확인하겠죠. 벽면 유리 철 등에 형성된 탄환의 흔적 형태를 보고 발사 각도를 어디서 몇 도로 발사했다.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겠죠. 또한 탄착의 파괴 정도로서 발사 거리를 추정할 수 있겠죠. 또 발사 지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탄피의 위치, 탄환의 위치, 그 다음에 흔적, 그 다음에 박혔던 각도, 거리,
탄원의 흔적을 가지고 제조 회사도 파악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이 감식과 감정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죠? 유리 감정입니다. 유리. 유리는 이제 총에 대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기에서 발사된 탄원은 300ms 이상의 빠른 속도를 지니므로 유리창을 충격할 경우 유리창을 충격했을 때 어디서 쐈느냐? 이게 밑에서 쐈느냐, 위에서 내리꽂았느냐, 정면에서 쐈느냐, 파편의 형태, 총알이 박혔던 방법, 거리 이런 것도 목표물에 맞는 거기 때문에 각도와 충격과 이런 거를 종합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자, 탄원과 같이 빠른 물체의 통해 유리창의 천공 형태는 사입구, 즉 들어온 면이 평면인 반면 나가는 반면 사출구 쪽에는 분화구 형태 수상을 입으며 천공을 중심으로 동시몬과 방사선 형태로 금이 가는 파손 형상을 보입니다. 즉 동시몬과 방사선의 생성 범위는 탄환의 속도가 느릴수록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여러 부분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충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탄원 주변의 금속 성분이 어떻게 검출되느냐, 탄환 파편이 발견되느냐, 기타 주변의 정황으로 탄원 여부도 판별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봐야겠다. 나머지 부분은 총기 부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정물을 수집할 때 현장에서 발사물을 수집될 때 너무 많은 인원의 공동 작업은 오히려 증거물을 훼손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침착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총기 확인 시험 등을 피하고 현장에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 비슷한 장소에서 한번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시험을 피해야 됩니다. 시험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합니다. 바닥에 총기를 떨어뜨린 자국이 있거나 총공 내에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자살을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자, 자살할 때 군인은 긴 총이란 말이에요. 긴 총. 이 긴 총을 목에다 대겠죠. 이렇게 되면은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빵 하면서 넘어지면서 이 총기가 땅에 떨어지고 입구가 흙에 묻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발사 각도라든지 상황을 되게 조심스럽게 파악을 해야 돼요. 수사관은 총기에 관한 손상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핏자국이 있는 의복은 포장 전에 건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건조. 탄환에 의한 식별에서 강선수가 6조 5천이라면 범인이 군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선의 꼬임이 좌선이라면 사제 총기일 수가 있다. 우선일 경우와 구경이 0.30일 경우에는 군용 소총리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확인 시험 피해야 되겠죠? 네, 이거 있고 넘어갑니다. 탄환 탄피의 수거시 위치를 촬영하고 약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총기는 감정이 끝나기 전에 발사하거나 간단한 외부 손질은 분해, 총각 내 손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모든 게 증거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탄환이 신체에 박혀있는 경우에 수술, 해부를 하여 탄환을 수집해야 하며 수술기구, 즉 핀셋이나 메스에 의해서 발사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서
손으로 채취해야 됩니다. 총기에 잘 닦여진 포면, 탄창, 손잡이 부분에서 지문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아서는 안 되고 총열을 집어올려야 됩니다. 즉 이게 개머리판이고 입구면 개머리판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문이 묻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총열, 입구, 총열을 잡아라. 올려 잡아라. 총기를 다룰 때는 연필이나 이와 유사한 물건을 총신에 넣어 바닥에서 집어올리는 일을 두어야 한다. 즉, 총신이라는 것은 총알이 나오는 데다가 연필에 이걸 집어올려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 있죠. 집어올려서. 넣어서 올리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탄환 및 탄피를 이용한 총기 식별 방법. 탄피는 총기 발사 후 발사 위치 2, 3m 반경 내에 탄피가 남아 있습니다. 탄피의 이 밑부분, 탄피의 밑부분을 보면 제조회사, 연도, 제조월, 국영의 음각대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환이 총열을 통과하며 생기는 강선호는 총기마다 특성에서 용이하게 총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강선수가 4개 이하는 군용 소총류고 5개 이상일 경우는 권총류 탄환입니다. 권총류. 군인들이 흔히 많이 쓰는 M16, K2, K3는 6조 5선이고 강선수가 6조 5선이라면 범인이 군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선의 꼬임이 좌선일 경우는 사제 총기류이고 우선일 경우에는 군용 소총류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총알 상체 입구. 아까 우리 했죠. 맹관, 막혔다. 총알이 몸에 남아있다. 관통했다. 즉 총알이 들어와서 뚫고 나갔다. 관통했다. 찰과입니다. 찰과. 자, 반도. 반도란 거는 피부를 스치면서 이 피부에 까짐, 출혈 있는 게 반이라죠. 반도. 화상. 도는 1도, 2도 화상. 그래서 피부에 출혈만 있다. 1도, 2도 화상, 반도. 회선 총상. 회선이라는 건 총알이 피하면서 돌았다.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뚫지 못하고 뼈와 연부, 뼈와 이 힘줄 연부 사이의 근육 사이를 타고 돌았다. 우회했다. 회선. 어렵지 않죠? 화약 반사물 반응입니다. 반응시험 사용 물질은 질산이나 알루미늄 테이프, 발사할 때 용의자 손, 옷의 납, 안티몬 입자가 분포하므로 용의자 바닥을 질산으로 닦아 송부합니다. 발사 시 착용한 상의도 감정을 하고 용의자의 손을 질산 2방울 묻힌 후 우수의 손등, 바닥을 사회에 분할하여 채취합니다. 자, 총기 손상에서 자살이냐 타살 감별. 일반적인 자살 타살 감별과 마찬가지로 총창, 양상을 살펴보고 사망자의 과거력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중요하며 내관 화약 탄사물 검사가 필수입니다. 총기를 이용한 자살자들은 흔히 선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고통 없이 확실히 죽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장, 머리, 입안, 머리인 관자라도 관자, 측두부를 선택합니다. 권총이 아닌 소총의 경우는 턱 밑, 길다란 총은 턱 밑, 이마도 자주 선호된 부위입니다. 자살자의 경우 유서나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발사거리에 따라 분류는 자살자들은 불편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총구를 밀착시켜 안정된 자세의 총을 쏘게 됩니다. 따라서 접사나 근접사 형태가 되며 만일 근사랑, 중간 거리사처럼 하약 감입이 있는 경우는 타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사.
상대방이 위협하면서 쏘는 거 있잖아요.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총을 멀리 장치해두고 발가락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 발사하는 것처럼 특별한 장치가 없다는 원사는 타살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멀리서 쏴버린 거예요. 그죠? 총기 손상에서 사고 사는 매우 드물고 원칙적으로 장전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경우나 어린 아이들이 진짜로 총을 자신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과 혼돈에 이르는 경우 등입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 러시안 룰렛 게임 알죠? 돌아가면서 빵빵빵 하면서 총알이 갑자기 나와 죽는 거죠. 사고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자의 경우에는 사용한 총기가 현장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탐지, 탄환에 대한 법 과학적 검사와 손에서 뇌관 화약 잔사물 검사도 어느 총에서 누가 발사했는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폭발물 감정 있죠? 자, 폭발물이라는 건 어떤 폭발물이 터졌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가면은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는 관계자들은 폭발 사고 처리 위해 지휘 책임 및 사고 범위를 판단하고 피해자, 사고 처리자, 구경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장 위험 요소를 확인, 제거, 완화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구조 작업과 현장 보존 후의 통제, 출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현장 접근을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한 기록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폭발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영화에 보면 전문가가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범죄 수사관이 현장 수사를 하면 오히려 중요한 단서를 없애거나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됩니다. 또한 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현장 하면은 가장 빠른 게 최초 현장자들이 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응급 안전조치하고 현장 접근 및 증거물을 철저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즉 출입금지 경계선과 원점 보존구역을 설정하고 오염 통제 절차의 수립, 증거 수집, 현장 접근 통제 절차 수립을 통해서 현장을 보존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존이 됐다면 현장을 네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는데 격자형, 나선형, 타분형, 구간조사, 그래서 잘 현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파 현장을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파편들이 퍼져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사고 현장 사진 촬영은 출입금지 경계선 밖에서 찍는 게 낫겠죠. 잘못하면 현장의 증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의 방향을 어디서 어떻게 폭발을 방향했는지 이런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폭발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현장에 금속문이나 컨테이너가 얼만큼 파였고 붕괴될 정도, 어느 정도 폭발의 강도가 컸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방향, 폭발의 강도, 장소가 어디냐. 폭발 장소의 전선 조각, 화학 장치, 타이머 장치 발견된 주위를 폭발 장소를 추정하거나 사상자의 위치, 자세, 부위를 폭발 장소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폭발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자, 폭발물이 대체 뭐냐? 어떤 폭발물이냐? 즉 TNT냐, 컴포지션이냐, 아이빔, 강판이 관통된 경우에는 성형, 직접 만든
방약에 의한 폭발로. 즉, 우리가 이제 이게 TNT나 컴포지션은 군사용이잖아, 군사용. 군사용을 썼느냐? 쉽게 말하면 직접 폭발물을 만들었느냐? 이거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피해 예측.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폭약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느냐. 즉, 거리별 폭풍압을 선출한 인명, 구조물의 피해와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서 폭발 정도와 피해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용의자가 누구냐? 즉 제조 방법, 종류, 장소 방법, 전문 기술, 정도, 목표, 폭발 방법, 출처 이런 걸 해서 용의자를 추정해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되겠죠. 문서와 개요, 상황 내용, 기록, 도표, 효과 이런 거를 다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기록이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고 지역이 광범할 경우에는 측량 장비, 항공 촬영, GPS 이용해서 현장 촬영, 묘사 문서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기, 폭발물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배웠고요. 제가 그 중요시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감식을 어떻게 해라. 이 부분, 감식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이 교환을 통해서 철저하게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